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의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만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책 쓰는 중이라고 컨텐츠를 찍고 있고 바로 직전에 찍었던 게 대명화학 vs 무신사의 컨셉으로 찍었었어요. 대명화학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패션 브랜드를 아주 많이 소유하고 있는 패션 제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신사와 함께 비교해서 컨텐츠를 하나 찍었었는데 제가 보고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한만희 이사님 같이 모셨고요. 오늘 동일한 주제로 한번 딥하게 무신사와 대명화학이라고 하는 두 패션 회사들, 뭐 패션 회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 두 회사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댓글에도 대명화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하필 그때가 딱 혼자 찍고 나서였었어가지고. 이따가 뒤쪽에 얘기 나올 텐데 대명화학은 이제 은둔의 경영자. 회계사 출신의 대표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수많은 패션 브랜드를 인수하고 있는 흥미로운 회사고, 무신사야 뭐 모두가 아는 지금 대한민국 패션 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개 회사가 매우 상반된 M&A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이따가도 조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대명화학의 권오일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은둔의 경영자 이런 식으로 표현은 많이 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성공한 회계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분의 M&A 얘기도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식품 찍을 때도 밸류 체인을 한번 다 정리해주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이사님이 한번 패션 산업의 밸류 체인 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소비자 쪽은 뭐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해요. 일단 뭐 원자재부터 시작하고요. 섬유 업체들, 그 다음에 원단 공급 업체들, 여기가 이제 원자재 섹터로 분리되는 곳이고, 제조는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공장들,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이제 제조 쪽의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섹터는 이제 브랜드와 IP 밸류체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냥 여기는 뭐 패션 브랜드, 이제 브랜드 소유하고 의류를 기획하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들을 얘기할 수 있고, 의류 쪽은 유통 쪽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요새는 의류 브랜드들도 D2C를 하긴 하지만 의류의 특성상 이제 입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도 본인의 체형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이즈를 추천해 주는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번외로 저는 무신사에서 제 체형 정보를 입력하면은 맞는 값이 없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D2C 플랫폼들도 좀 기분이 나쁜데, 최근 저한테 데두핏 모자가 엄청 뜨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큰 거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리즘은 위대하다. 네, 저의 머리 사이즈를 타겟팅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흔히 우리가 아는 뭐 백화점, 아울렛, 이제 무신사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서 유통 단계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제품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류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물건을 파는 건 다 비슷해요. 뭔가 원료가 있을 거고, 그걸 제조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고, 그걸 이제 소비자들한테 파는 건데,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어봐야 하는 이슈도 있고, 나의 체형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의류 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소비 패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또 백화점 가서 줄곧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울렛 가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무신사 좋아하는 사람은 또 무신사에서만 계속 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통처가 되게 다양하고, 그 유통처의 특징에 맞게 브랜드도 조금 변화된다, 발전한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유통의 밸류체인에서 플랫폼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예전에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오프라인 가서 입어보고 사고 그랬는데, 무신사 같은 플랫폼들이 발전을 하면서 오프라인 유통망, 뭐 백화점 아울렛이 가졌던 지배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굉장히 많이 넘어온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얘기긴 한데 동대문도 예전에는 하나의 유통 채널이었잖아요. 되게 강력한. 지금의 동대문은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동대문구는 같은 경우는 이 밸류체인의 어디인 거예요, 그러면? 동대문은 되게 특이한 존재예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소규모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소매가 주력이다 보니까 브랜드나 아니면은 이제 소형 의류 편집샵 이런 데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 뭐 소비자한테 직판매하는 역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 브랜드 유통을 좀 섞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동대문 야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야시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막 그 라이브 방송 켜고 옷 막 갈아입으면서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이만큼 막 해서 엄청 많이 사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기다 발주 넣으면은 본국으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도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화학이 저도 이제 듣기로는 뭐 키르시라던가 마텐키 뭐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을 많이 인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대명화학이라는 이름부터가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M&A 전략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대명화학은 화학 소재, 패션, 물류, 유통, 항공, 금융 진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산업에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에 있는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 얘기를 다 하기는 너무 길어서 오늘은 패션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명화학 패션의 이제 M&A를 좀 요약하자면 이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패션 밸류 체인을 통째로 사서 효율적으로 키우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명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사가 이제 코엘 패션이라고 있어요. 이거 베트남 쪽에 공장도 있는 회사들도 있고 또 브랜드 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브랜드도 인수해서 소유하고 있고요. 또 유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다 아울렛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또 물류라고 하는 로젠택배까지 인수해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어떤 제품을 제조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유통시키고 이 전체의 밸류체인을 다 샀습니다. 다 샀는데 그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일단 유통과 물류거든요. 이게 이제 대명화학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강점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데 2010년에 모다 아울렛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꽤 많이 있는 아울렛이거든요. 대명화학 패션 제국 오프라인의 거점입니다. 거점이고 인수 후에 뭐 이제 지점 확대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패션의 유통망으로서 오프라인 유통망으로서 갖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패션이나 의류 쪽에 이제 하나의 리스크는 뭐냐면 재고거든요. 왜냐면 유행도 많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대명화학은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어떤 브랜드가 조금 잘 안 되거나 어떤 특정 제품이 잘 안 됐을 때도 이런 아울렛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다 아울렛을 보유하고 있는 게 유통의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걸로 하나를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015년에는 패션 플러스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인수했어요. 이거는 온라인 유통 채널 확보를 위해 인수한 건데 뭐 이것도 이제 같이 합치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유통망의 또 핵심은 뭐예요? 이제 물류잖아요. 물류. 계속해서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2021년에 로젠택배라고 하는 여기 회사는 유명하잖아요. 많이 아실 텐데 네, 유명하잖아요. 로젠택배도 이 대명화학 겁니다. 대명화학 거에서 한 3,400억 정도 인수를 했거든요. 유통과 제조 이후의 유통 배송으로 이어지는 그 패션의 모든 밸류체인을 다 수직 계열화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유통과 물류회사의 마지막 퍼즐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사 브랜드 로젠택배 통해서 다 소화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의류회사가 물류비를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더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는 부분인데 마땡킴이라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물론 저는 사실 입어본 적 없는데 저도 입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 눈에도 밟힐 정도면 진짜 많이 입는다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마땡킴, 마리떼 프랑스아 저버, 키르시 이런 브랜드들도 다 대명화학 산하에 이제 인수한 브랜드인데 이거를 대명화학이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인수했다기보다는 하고 LNF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하이라이트 브랜드 같은 중간 지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관계도는 되게 복잡한데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명화학이 있고 하고라는 회사가 있고 하이라이트 브랜드라는 회사가 어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함으로써 디자이너나 스트리트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 거고요. 또 이거 외에도 뭐 로라로라, 뭐 분크, 뭐 세터 등등 있고 제가 다 나열하기 너무 많아서 대명화학이 운영하고 있는 로열티 기준의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자료화면에 띄워주시면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다 대명화학 산하의 브랜드였다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유통이랑 물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도 인수하면서 전체 패션 산업 이제 어떻게 보면 패션 제국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명화학의 이런 M&A의 히스토리들은 쭉 있는데 이 대명화학이 갖고 있는 M&A 전략상의 뭔가 핵심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정리해드리면 일단 지분 투자를 통해서
생태계에 편입한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명화학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를 처음부터 100% 인수하는 것보다는 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해 나가는 뭐 50에서 60%, 70% 정도를 먼저 인수하고 그리고 나서 기존의 창업주와 경영을 같이 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권오일 회장의 약간 그 철학 자체도 기존 브랜드를 창업한 사람이 이 브랜드를 가장 잘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있어서 그 창업자의 창의성을 살리면서도 대명화학이 갖고 있는 자금력 그리고 유통망, 밸류체인을 넉넉하게 완벽히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독립경영체제라고 그래서 하이브라는 저희 엔터사도 다양한 자회사 레이블이 있잖아요. 이게 뭐 비슷한 구조예요. 대명화학 산하의 어떤 레이블처럼 의류를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하고, 하이라이트, 레이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 브랜드 색깔을 다 살려주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까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명학은 계속해서 이런 저평가된 브랜드를 인수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이것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해서 뭐 이제 조금 중소형 브랜드들도 접촉이 많다. 이런 요소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이 패션 제국 이죠. 이 패션 제국을 조금 더 견고하고 더 확장시키려는 전략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목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뛰어올 수 있는 말들을 계속 산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는 거. 야, 저 말이 좀 잘 달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방금 그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도 M&A 쪽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대명화학은 M&A를 싸게 잘 사기로 되게 유명하다는 평판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왜냐하면 대명화학은 지금까지 수많은 M&A를 했고 그 중에 성공적인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M&A 시장에서는 그냥 대명화학 하면 M&A의 큰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매물들을 볼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대명화학이 어떤 패션 브랜드를 인수하든 뭘 인수하든 굉장히 고평가된 밸류를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대명화학이라도 그렇게 안 사죠. 그렇게 살 이유가 굳이 없죠. 네, 굳이 없어서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고 그리고 잘 사겠죠. 어떻게 보면 그 대명화학의 제국이 이제 이미 있는 상황에서 목장이 있는 상황에서 뭐 특정 하나의 브랜드에 목숨을 걸면서 엄청 비싸게 고가를 주고 인수할 이유가 없죠. 그 많은 패션 회사들이 보면은 패션 쪽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LVMH도 그렇고 해외 기업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제 뷰티 쪽에도 사업을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명화학도 비슷한 맥락으로 패션에 이어서 뷰티 쪽도 인수에 최근에 되게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코어엘 패션에서 분사한 폰드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일단 진행했던 건 2024년에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스트라는 K뷰티 전문 글로벌 플랫폼사하고 코스알엑스, 뭐 조선미녀 이런 그 K뷰티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들을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이고 대명화학 입장에서는 새로운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이어서 올그레이스라는 조선미녀의 초기 기획자 김강희 대표님이란 분이 만든 면세 위주의 이제 화장품 유통 플랫폼사. 여기는 이제 국내 유통망을 또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지분 100%를 뭐 인수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프 뷰티라는 도시명 초저가 뷰티 아울렛 회사를 사업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뷰티 제품들은 사실 그 패션도 그렇지만 재고 처리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뷰티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소비재 회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재고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유통사들을 풀었다가 이런 게 막 인터넷에 싸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최저가가 무너지면은 올리브영이나 뭐 그런 중요한 유통사에서 엄청 그 컴플레인을 걸어요. 우리가 최저가인데 뭐 온라인 최저가 이게 뭐냐 하면서 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유통사의 재고를 떠넘기지 못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행보 보이는데, 오프 뷰티의 컨셉은 잘 안 돼서 이제 정리하는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도 그런 유통기한 임박 재고들을 받아서 아주 싸게 매입해서 싸게 파는 거예요. 엄청 싸게 파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의 특성상 여기서 파는 거는 이제 온라인 최저가로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사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제품을 넘길 수 있고, 또 워낙 싸게 파니까 여기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줄을 서서 이제 싹쓸이 해간다고 들었어요. 이거 저도 보고 약간 좀 소름 돋았어요.
없었는데 어쨌든 대명학이 그 모더 아울렛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울렛 비즈니스 워낙 잘 이해하고 있을 거고 코스메틱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니즈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패션 쪽도 아울렛으로 풀었던 것들을 이제 코스메틱 쪽에서도 우리는 이쪽을 아울렛 비즈니스로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인수한 게 아니라 직접 신사업으로 개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엄청 잘 되고 있어서 동일한 방식이죠. 유통망 확보하고 아까 한의사님 말대로 목장을 만드는 이제 패션 목장은 거의 다 지어졌고 이제 계속 말들 풀어놓는 거고 이제 뷰티 목장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신사도 직접 가서 봤었지만 되게 무신사도 다양한 곳을 인수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무신사의 M&A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 무신사의 M&A 전략을 요약하면 우리는 브랜드 인큐베이터다 이런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신사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그 트래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플랫폼 트래픽을 기반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합니다. 이제 무신사라는 남성 위주의 패션 플랫폼 그 외에서 이제 다른 뭐 여성이 됐든 뭐 프리미엄 카테고리가 됐든 그렇게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여기도 이제 무신사의 목장인 거죠. 온라인 목장. 온라인 목장에서 뛰놀 수 있는 유망 브랜드들을 여기는 인수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한 20에서 30% 지분 투자를 해서 대신 너네는 우리 목장에서 놀아야 돼. 이 무신사 생태계에 락인하는 전략을 무신사의 M&A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신사가 우선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무신사가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들을 인수했어요. 2021년에 스타일쉐어를 인수했고요. 여기 스타일쉐어는 뭐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10대에서 20대 중심의 여성 고객이 주 고객층이라고 알고 있고 그 무신사는 남성 위주의 이제 고객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스타일쉐어를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29cm를 인수했습니다. 감도가 높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그래서 패션에서 라이프스타일로 카테고리 확장하고 이제 무신사가 가지고 있는 스트릿 느낌을 약간 프리미엄 세그먼트까지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신사에서도 뭐 인수도 인수하지만 그 솔드아웃이라는 리셀 플랫폼을 내부적으로 육성했잖아요. 크림 같은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뭐 이 과정에서 아웃 오브 스탁이라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을 내부에서 기획한 사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수한 히스토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명학이 인수한 거랑 무신사가 인수한 거랑 제일 큰 차이는 대명학은 되게 막 복잡하잖아요. 제조사도 인수하고 브랜드도 인수하고 유통 물류하는데 무신사는 심플합니다. 그냥 플랫폼 장악이고 본인은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인데 다른 쪽 영역들, 다른 쪽 세대, 다른 성별이 집중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인수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인수보다는 소수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건데 그거 뭐 유명한 거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네, 뭐 커버낫, 뭐 This is never that, 마르디 맥크레디, 로우 클래식 같은 그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들 한 80여 개의 소수 지분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내가 이름 알 정도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뭐 김 대표님이나 저는 사실 이런 옷을 잘 안 사 입긴 하지만 이제 되게 잘 나가는 패션 브랜드라고 소개받아서 가보면은 그 주주명부에 무신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다 지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플랫폼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플랫폼에서 누가 핫하게 잘 뜨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신사는 아주 신생 브랜드에는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좀 폭발적인 성장세가 보이는 곳에 와서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곳일수록 이제 재고 그 확보를 위해서 또 현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가서 투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뭐 당연히 무신사도 대명학처럼 뷰티로 확장할 것 같은데 뭐 간단히만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패션에서 뷰티는 자연스러운 확장 수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무신사에서도 무신사 뷰티라는 이제 무신사 내 카테고리를 런칭해서 무신사가 플랫폼에서 확보한 패션 고객 트래픽을 이 트래픽에게 이제 뷰티 제품 셀렉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사에서도 여기에 꽤나 공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거는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인데 이제 뷰티 쪽에 그 넘버원 플랫폼은 올리브영이잖아요. 올리브영에서도 꽤 많이 신경 쓴다고 해요. 올영에서 요새는 가장 그 신경 쓰는 경쟁 채널이 딱 3개가 있어요. 다이소, 무신사, 쿠팡. 요 3개를 이제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들어보니까 대명학이랑 무신사의 행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점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두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대명화학은 기본적으로 권오일 회장이라는 분이 패션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해서 그 밸류체인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기업을 계속 확장하고 키워나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무신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IPO 이슈가 있어요. 처음부터 조만호 의장이 IPO를 하려고 회사를 설립해낸 것 같진 않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커졌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와 있고 이제 IPO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신사는 패션 회사라고 정의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무신사가 상장할 때 뭐 10조니 몇 조니 이런 말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신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기반해서 단순히 패션 회사라고 회사를 정의해 버리면 가져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여기에 맞춘다라는 전략은 아니었겠지만 무신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대한 플랫폼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신사 플랫폼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인수한 배경도 그런 것들이고, 뭔가 무신사가 대명화학처럼 패션의 밸류체인인 걸 하나하나 인수해서 패션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방향이랑은 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왜냐면 지금 현재도 상장되어 있는 패션 회사들은 그런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거든요. 유리하진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쿠팡처럼 플랫폼 비즈니스가 돼야 상장 이후에도 밸류에이션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M&A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대명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명화학의 관계사, 계열사 중에 상장사는 있지만 대명화학을 상장할 생각은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1도 없을 거고 상장에 관심도 없을 거고, 그냥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가는 영역에서 이제 기업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있는 거여서 M&A도 그런 가치들을 좀 견고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신사가 이제 막 패션에 갇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29cm 보면 요즘 가장 집중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홈이에요, 홈? 그러니까. 무신사 스탠다드도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 관련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홈 인테리어, 뭐 소품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가장 그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오늘의 집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거기를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거겠죠. 인테리어 관심 있는 사람들도 29cm 아니면 오늘의 집을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도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네요. 약간 저렴한 걸 간단하게 사고 싶다. 그럼 오늘의 집 가고. 조금 더 감도 있는 걸 사고 싶다면 29cm. 그러면 되게 파워풀해질 수 있는 거죠. 29cm가 약간 감도를 상징하는 플랫폼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옷도 그쵸. 그렇고 그 다양한 소품들도 그렇고. 조금 더 한끗 있는 약간 그런 제품들을 파는 거. 제가 되게 최근에 들었던 멘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한남동 저기 한강진역 쪽에 뭐 플래그십이나 팝업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29cm에서 봤던 브랜드들이 여기 다 있네? 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김 대표님이나 저는 뭐 쿠팡 쓰고 그냥 그런 거 잘 안 쓴 사람들이어서 감이 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게 감도 높은 브랜드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플랫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무신사와 대명화 두 회사가 앞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하게 될 거라고 혹시 예측 한번 해주시죠? 그냥 우리는 그냥 막 말하는 거긴 한데 나중에 이거 맞으면 또 기분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무신사부터 얘기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유력한 거는 뷰티 관련 플랫폼일 것 같아요. 무신사는 지금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 전략을 취해왔고, 지금 무신사가 뭐 패션에 있어서 플랫폼적인 영향력은 압도적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무신사한테 가장 큰 화두는 아마 뷰티일 거고요. 뷰티 쪽에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인수하지 않을까, 화해를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았으면 좋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는 여성 패션 라이프스타일 쪽을 또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그재그라는 플랫폼도 여성 쪽에서 되게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카카오한테 뺏겼고요. 쿠팡이 파페치라는 글로벌 명품 유통 플랫폼에 투자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IPO를 바라보는 회사들은 항상 한국을 대상으로만 사업하면은 뭐 시장이 너무 작다 이런 챌린지에 직면하기 때문에 글로벌 쪽의 패션 유통 플랫폼에 뭐 인수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의 소수 지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패션 브랜드들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는 계속 많이 할 것 같고, 앞으로 뷰티 브랜드들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목장을 만들고 목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말들에 투자를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명화학은 뭐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미 패션 쪽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목장에서 잘 달릴 수 있는 말들 계속해서 인수할 것 같고, 이쪽
이쪽도 뷰티 쪽으로 확장하려는 게 이미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보스트라든지 올그레이스 같은 회사들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오프뷰티 같은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뷰티 섹터로도 패션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이게 대명학 하나 기업 얘기하기로도 한두 시간 찍을 수 있긴 한데, 여기 뭐 사실 항공사도 인수하고 막 이랬어요.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더 확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대명화학은 기본적으로 경영진 그리고 핵심 이제 뭐 권혜율 회장을 필두로 한 그 M&A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을 텐데, 이미 너무나도 M&A 전문가 분들이시고 또 성공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다만 패션을 내가 좀 더 알았다면. 근데 사실 뭐 마르디도 그렇고 저거 키르시 다 저희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가 아니긴 해요. 20대죠?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그렇구나.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 여튼 패션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패션 관련 기업들의 M&A 전략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이게 마침 또 댓글에서 대명화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좀 놀랐거든요. 나는 그 너네가 달았나 이 생각했어. 뭐 미리 밑밥을 깔아놓는 건가?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댓글 달리기 전부터 이거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패션, 뷰티 했고, 식품 했고, 그 다음에 할 게 뭐 패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혼자 끄적끄적 정리하고 있었는데 댓글 달렸더라고. 그럼 혹시 이제 다음 주제는 혹시 뭐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게 또 머리 아프네. 뭐 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잘 공부해서, 최근에 누가 반도체를 해달라 그랬는데 반도체 조회수가 나올까?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